결혼식 날 남편의 비서가 저를 기생충이라고 부르며 뺨을 2대 때렸습니다. 제 남편은 화를 냈지만 오히려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면사포를 벗어 던지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7년,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비하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닐지 모르지만 한 여자가 자신의 청춘과 믿음 전부를 한 남자에게 바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7년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고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으며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행복한 결말을 위한 소중한 보살핌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박서연은 공식적으로 이지훈의 아내가 됩니다. 제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모든 순간을 지켜봐준 그곳에 홀로 앉아 옷장에 정성스럽게 걸려있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갓 상경한 순진한 지방대생이었던 제가 그를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 가장 힘든 시절을 겪어온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우리만의 작은 가정을 꾸리게 된 오늘까지.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친척 어르신들은 모두 제가 지훈처럼 유능하고 잘생긴 남편을 만나 복받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지훈은 건설업계에서 유명한 대기업인 한성그룹의 자회사 영업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야망이 있었으며 사교성도 뛰어나 상사들의 신임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저는 그가 막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날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회의를 준비했죠. 그때의 저는 그저 묵묵히 그를 위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주거나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안심하고 자신의 커리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꺼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그에게 비싼 선물을 사달라거나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달라고 조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곁에서 그의 기쁨과 성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훈은 지금쯤 집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친한 친구 몇 명과 작은 총각 파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몇 잔만 마시고 바로 들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자제들이고 몇몇은 회사의 고위 동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흥을 깨고 싶지 않았지만 창밖의 비바람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늦은 밤에 폭우를 만나 감기에 걸릴까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우산을 챙기고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지훈과 친구들이 모인 바는 강남 중심가의 번화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시끄러운 장소를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우산만 전해주고 바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한 직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지훈 씨가 예약한 룸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아, VIP 2호실입니다. 복도 끝까지 직진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부드러운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양쪽 벽에는 값비싸 보이는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VIP 2호실에 가까워질수록 음악 소리는 작아지고 대신 한 무리의 사람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지 않고 작은 빗줄기가 새어나올 정도로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귀에 익은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가시 돋친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이봐, 지훈 씨, 솔직히 말해봐. 내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인데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즐거워 보여?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마 첫날 밤에 어떻게 대가를 치를지 걱정돼서 그렇겠지. 7년이나 참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 서연 씨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 무리 전체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저에 대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지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변호하거나 그들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문을 두드리려던 손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고 악독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지훈이 일하는 그룹 회장님의 딸이자 아름다운 비서인 한유라였습니다. 다들 그만해. 그 여자는 프로 기생충이야. 7년 동안 거머리처럼 남자를 물고 늘어져서 겨우 결혼식 하나 따낸 거라고. 우리 지훈 씨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어? 유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기생충? 저의 7년간의 사랑과 희생이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까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더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곧 남편이라고 부를 남자가 이 모욕적인 말들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호화로운 방 안에서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 밖에 몸을 숨긴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밤비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을 후벼 파는 잔인한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낭낭하게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다들 몰랐어? 7년 동안 그 여자가 한 게 지훈 씨 밥 해주고 빨래해준 것 말고 뭐가 있어? 아침에 도시락 싸주고 저녁에 마중 나오고 지훈 씨가 거래처 만날 때도 계속 전화해서 확인하잖아. 그게 기생충이 아니면 뭐야? 화낭. 지훈 씨처럼 능력 있고 미래가 창창한 남자는 자기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격이 맞는 여자를 만나야지. 부엌 구석에나 틀어박혀 있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 지훈의 친구 중 한 명인 민준이 유라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지훈이 잘생기고 능력도 좋아서 얼마나 많은 재벌집 딸들이 따라다녔는데 왜 하필 그런 시골뜨기 서연 씨한테만 일편단심이었는지 모르겠어. 무슨 홀린 게 분명해. 그들은 다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어찌나 가식적이고 악랄하게 들리던지요. 그들은 제 사랑을 비웃고 제 헌신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진심 어린 관심을 천박한 집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 7년간 퇴근 후 급하게 차렸던 저녁 식사들, 그가 아플 때 밤을 새워 간호했던 시간들, 제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모아 사주었던 새 셔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첫날 밤 이야기가 나오자 다른 누군가가 저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엄청 말라 비틀어졌을걸. 7년 동안 지켰으니 오늘 밤에는 남편 꽉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들겠지. 그들의 더러운 대화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목구멍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지훈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비 신부를 모욕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저 앉아있을 뿐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말이 옳다는 암묵적인 동의, 무언의 인정과 같았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간신히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켰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마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였을 겁니다. 이 거짓과 배신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동영상이 녹화되기 시작했고 그 방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혐오스러운 소리들이 담겼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은 그냥 발판일 뿐이야.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나면 집안일 걱정할 필요 없는 공짜 후방 지원이 생기는 거잖아. 그 시간에 커리어에 집중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감정적인 문제는 그냥 의무라고 생각해. 진짜 즐거움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잖아? 유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지훈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는 지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침묵. 제 마지막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차갑게 식은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의 7년간의 사랑, 저의 믿음, 모든 것이 비 내리는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남자는 잔인할 정도로 비겁하고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화를 중단하고 동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빗물과 짭짤한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내일의 결혼식, 제 인생 최고의 꿈은 이제 쓰디쓴 희극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바보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이 여자가 침묵하며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과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유라의 말과 지훈의 침묵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하고 넋이 나간 낯선 여자였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일찍부터 와 있었습니다. 두꺼운 화장 아래 제 모습은 좀 더 생기 있어 보였지만 아무도 제 눈 속의 공허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는 연신 제가 예쁘다고 칭찬했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지훈의 연애 초기부터 모든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이 중요한 날을 준비해 준 것도 수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비친 기쁨을 보며 저는 차마 잔인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영혼 없는 인형처럼 사람들이 제게 옷을 입히고 장신구를 달아주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웨딩홀은 하얀 장미와 부드러운 비단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가득 메웠고 대부분 지훈의 동료,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양가 가족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제게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뒤엉킨 마음으로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맨 앞줄에 앉아 계셨고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을 보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참이었고 그분들의 기쁨을 산산조각 낼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남자와 눈 감고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단상 위에서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그 미소가 이제는 그저 가식적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지훈에게 넘겨주시며 저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차가운 냉기만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정하고 사려 깊은 신랑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가끔 제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정말 아름다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앞만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수레사가 장엄한 목소리로 본식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주례사가 지훈에게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랑 이지훈 군은 신부 박서연 양을 아내로 맞아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그녀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지훈은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식장 전체에서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지훈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환해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밝은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례사는 제게로 돌아서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고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지훈이 상기시키려는 듯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눈빛이었을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모든 경멸과 실망을 한 글자에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쥐 죽은 듯 조용한 식장 전체에 똑똑히 들릴 만큼은 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례사는 당황했고 부모님은 망연자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훈,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혹감과 혼란스러운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제게 바싹 다가와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다들 보고 있잖아. 저는 그의 손에서 제 손을 빼냈습니다. 장난 아니야.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어. 지훈은 허둥대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좀 긴장했나 봅니다. 아마 어젯밤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돌아보며 애원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젯밤일 때문에 아직 화난 거 알아. 친구들이 술 취해서 한 농담인데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따 집에 가서 내가 설명해 줄게. 일단 지금은 동의해줘. 응? 술 취해서 한 농담. 이 순간까지도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그는 여전히 그것을 사소한 일, 제 이유 없는 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약함과 무심함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지훈 씨, 이건 농담이 아니야. 그리고 나 화난 것도 아니야. 말을 마친 저는 단상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의 행복한 사진들이 나와야 할 곳이었습니다. 저는 웨딩 부케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는 털은 가속께서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식장의 영사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식장은 경악에 찬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저를 막으려 급히 다가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낭만적인 웨딩 사진 대신 동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은 노란 조명 아래 흐릿한 고급 바의 룸이었습니다. 소리는 그다지 선명하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알아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여자는 프로 기생충이야. 7년 동안 거머리처럼 남자를 물고 늘어져서 겨우 결혼식 하나 따낸 거라고. 우리 지훈 씨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어. 유라의 가시 돋친 목소리가 날카롭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젯밤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지훈을 포함한 그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식장 안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유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동영상은 더 끔찍한 말들과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부엌 구석에나 틀어박혀 있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 왜 하필 그런 시골뜨기 서연 씨한테만 일편단심이었는지 모르겠어. 오늘 밤에는 남편 꽉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들겠지. 모욕적인 말들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부모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상처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분들의 딸이 아무런 해명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내내 지우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그의 어깨를 치며 놀렸을 때 그는 어색하게 미소 짓기까지 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유죄의 증거였습니다. 동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이 꺼지자 식장에는 무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친구 수진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는 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지훈 씨, 당신 남자 맞아요? 어떻게 자기 예비 신부를 그렇게 모욕하는 걸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있어요? 지난 7년간 서연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기억 안 나요? 당신이 친구들이랑 즐겁게 술 마시는 동안 서연이가 당신 걱정돼서 비 맞으며 우산 갖다 주러 온 건 알아요? 당신의 무심함과 배신은 정말 경멸스러워요.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물벼락처럼 지훈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술 취해서 농담한 거야. 농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보다 더 쓴 웃음이었습니다. 내 인격이 짓밟히는 게 당신한테는 농담이야? 우리의 7년 사랑이 세상 사람들 웃음거리로 전락해도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지훈 씨, 이 결혼도 그냥 농담일 뿐이네. 그리고 나는 이 희극에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아. 말을 마친 저는 지훈의 당황한 부름과 모든 사람들의 경악을 뒤로하고 단호하게 돌아서서 단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사건이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져 식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몇 걸음 떼지 않았을 때 아래쪽에서 도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서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당하게 일어나 제게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오만함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너였구나. 어떤 시골뜨기가 지훈 씨 아내가 되는 행운을 누리나 했더니 알고 보니 엿듣기나 하고 판이나 깨는 전문 파괴범이었네. 뭐 고작 그딴 시시한 동영상으로 나랑 지훈 씨 망신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라의 뻔뻔한 태도에 제 친구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다른 친구 몇몇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녀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교양 없는 재벌 딸아. 누가 엿들었다는 거야. 입만 열면 더러운 소리만 나오는구나. 오늘 누가 누구 망신 주는지 한번 보자. 가민 테러 딸은 고심추는지. 저는 손을 들어 친구들을 말렸습니다. 저는 유라가 일부러 저를 도발해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성을 잃고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한유라 씨, 엿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당신들 목소리가 너무 컸으니까.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도 다 들릴 정도로요. 그리고 전 누구를 망신 줄 생각도 없어요. 전 단지 제가 남편으로 맞이할 뻔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과 그의 좋은 친구들의 실체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짜 모습, 유라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모습은 그가 너의 촌스러운 모습과 집착의 진절머리가 났다는 거야. 그가 7년 동안 내 곁에 있었던 건 단지 동정심 때문이었다고.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돈도, 지위도. 무슨 자격으로 지훈 씨 같은 사람 옆에 서겠다는 거야. 유라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지만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우스웠습니다. 저는 근처 테이블 위에 놓인 아직 따뜻한 국화차 주전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유라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와 모든 사람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저는 그녀의 오만한 얼굴에 찻잔을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차가 아주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정성 들인 화장을 얼룩지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국화꽃잎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뺨에 달라붙어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신 차리라고 주는 거야. 사람의 인격은 돈이나 지위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걸 알라고. 그리고 내 사랑은 당신이 모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유라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한 팔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유라를 막아선 사람은 다름 아닌 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유라를 자기 등 뒤로 끌어당겨 그녀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지만 그 분노는 유라가 아닌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박서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비난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감히 유라 씨한테 이럴 수 있어? 당장 유라 씨한테 사과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는 여전히 저를 모욕한 여자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사랑, 저의 희생, 그 모든 것이 회장님 댁따님의 옷자락 하나만도 못했습니다. 이미 산산조각 난 제 마음은 이제 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과? 제가 비꼬는 투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하죠? 모욕당한 건 나고 기생충 소리를 들은 것도 나예요.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고요. 그만해,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난 듯 했습니다. 유라 씨가 누군지 몰라. 한 회장님의 따님이라고. 우리가 절대 밉보여서는 안 될 뿐이야.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건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 미래 전체를 망치려는 거야. 우리 미래?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어떤 미래를 말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을 짓밟히는 걸 침묵해야 하는 그런 미래? 내 남편이 권력 앞에 고개 숙이고 자기 경력을 위해 아내를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미래? 그게 당신이 원하는 미래라면 미안하지만 나는 필요 없어요. 식장의 혼란은 정문으로 막 들어선 두 남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 명은 위험 있는 풍채에 근심 어린 표정을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한성그룹의 한 회장이자 유라의 아버지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 남자로 몸에 꼭 맞는 정장을 입고 있어 세련되고 침착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각진 얼굴에 깊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룹의 부사장이자 지훈에게서 들어본 적 있는 유라의 약혼남 강태우였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한 회장은 자신의 딸이 엉망인 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라는 구세주를 만난 듯 아버지에게 달려가 흐느꼈습니다. 아빠, 저 여자 좀 보세요. 저 여자가 감히 제 얼굴에 물을 끼얹고 저를 때리려고까지 했어요. 유라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하다는 듯 저를 가리키며 가련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지훈도 서둘러 동조하며 한 회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당장 아가씨께 사과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지난 7년간 제가 이런 사람을 사랑했다니, 상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흑백을 바꾸는 것도 서슴지 않는 비겁한 인간을. 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권력과 심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유라는 기세등등하게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 다시 제게로 달려와 손을 들어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이 천한 것, 오늘 내가 너한테 본때를 보여주겠어.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 저는 그저 눈을 감고 따귀가 날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짝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해, 유라 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은 부사장 강태우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유라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아 그녀의 따귀를 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유라를 보는 눈빛은 실망과 혐오로 가득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손 놔. 유라가 화를 내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쳤어. 왜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야. 태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지 내 약혼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원치 않을 뿐이야. 말을 마친 그는 유라의 손을 놓았습니다. 유라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서서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태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망신을 당한 분노와 약혼자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에 그녀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약혼녀, 누가 당신 약혼녀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나 한유라는 강태우 씨와의 약혼을 파기할 것을 선언해. 가서 저 시골뜨기나 지켜주라고. 식장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라의 파혼 선언은 마치 폭탄과 같았습니다. 한 회장은 망연자실했고 지훈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오직 태우만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렸을 뿐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지만 저는 그가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앞의 혼란스러운 광경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에 꽂혀있던 순백의 면사포를 벗었습니다. 순결과 행복의 상징인 면사포, 이제 제 눈에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안에서 구겨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지훈 씨, 이딴 거 당신한테 돌려줄게. 가벼운 면사포가 그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7년 사랑이 가볍게 사라져버린 것처럼. 지훈은 공포와 애원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멍하니 서 계신 부모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평생 강인하셨던 아버지의 눈가도 이제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울고 계셨을까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이제 집에 가요. 어머니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는 보호처럼 제 어깨에 팔을 둘러주셨습니다. 수진이와 친구들도 서둘러 달려와 저를 둘러싸고
보호의 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사람들과 혼란을 뒤로하고 함께 식장을 떠났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지훈이 쫓아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그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낯설 정도로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이 손 놔. 우리 사이는 정말 끝났어. 말을 마친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우리는 저와 지훈의 추억으로 가득 찼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향기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옷장을 열어 신혼여행을 위해 지난주에 샀던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제 옷과 책, 개인 소지품들을 챙겼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이 사준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곳에 바친 7년의 청춘을 버리듯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과 수진이는 그저 조용히 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캐리어의 지퍼를 잠갔을 때 저는 제 인생의 한 장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물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마 실망이 극에 달하면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7년의 사랑이 결국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너무 늦기 전에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수진이네 집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친척 집에 편히 모셔다 드린 후 수진이는 저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수진이는 많이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깨끗한 잠옷과 조용한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모든 것을 혼자 마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7년의 사랑, 7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젯밤의 눈물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낡은 필름처럼 부서진 기억의 조각들만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지훈은 갓 졸업한 순수하고 진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야망과 저를 향한 뜨거운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장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나눠 먹고 길가 포장마차에서 마시는 시원한 소주 한 잔에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제게 늘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늘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늘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꼭 성공해서 너한테 풍족한 삶을 선물할게. 더 이상 고생 안 시킬게.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부유한 삶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람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아마 그가 팀장으로 승진하고 유라의 직속 부하로 일하기 시작한 2년 전부터였을 겁니다. 그는 점점 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저녁 식사는 늘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급 차와 호화로운 빌라,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한 인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저렴한 가게에서 사준 셔츠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기에는 격이 떨어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소박한 데이트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늙었도는 느낌을 받는 시끄러운 사교 모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유라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유라가 말했다. 유라가 제안했다. 유라 덕분에 이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저는 순진하게도 그것이 단순한 동료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준 유라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지훈의 변화는 그의 야망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로부터의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화려한 세상과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기생충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돈과 지위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 눈에는 제 관심과 보살핌이 정말 귀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는 것, 그를 위해 맡긴 일을 준비하는 것,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제 승진 기회를 포기한 것, 그 모든 희생이 그들에게는 구걸로,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훈, 그는 그 시선을 침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야망에 눈이 멀었고 저렴한 물질적 가치들이 제가 바친 사랑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크고 매력적인 무언가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7년의 청춘을 바쳐 제 자신이 만들어낸 환영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그날 죽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장에서 제 앞에 서 있던 남자는 이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낯선 사람, 비겁하고 계산적인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가벼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어쩌면 저 자신에게는 해방일지도 모릅니다. 수진이네 집에서 며칠 휴식을 취한 후 저는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개인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발전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지훈과 미래의 가정을 돌볼 시간을 갖기 위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제 사직서는 즉시 수리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님도 아마 결혼식 소동에 대해 풍문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고 몇몇 친한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서울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력과 학력으로 꽤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크고 작은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제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첫 번째 면접들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모두 제 능력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두 회사는 2차 면접을 제안했고 거의 채용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이전에 제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자리에 더 적합한 사람이 생겼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출근 날짜까지 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근하자 그들은 착오가 있었다며 난처해했습니다. 그 자리는 취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제 이름을 듣자마자 서둘러 거절했습니다. 몇몇 곳에서 면접 제의가 왔지만 결국 아무런 회신도 없었습니다. 저의 처음의 자신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막막함과 불안감이 채웠습니다. 제 저축은 얼마 남지 않았고 계속해서 수진이에게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한 금융회사 면접에서 저는 우연히 대학 시절 선배 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언니는 현재 그곳의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언니는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서연아, 언니가 저를 보며 다소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능력은 정말 좋은데 그래서 꼭 뽑고 싶지만 아마 안 될 것 같아. 왜요, 언니? 제가 물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쪽에 전화가 한 통 왔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는데 박서연이라는 사람은 뽑지 말라고 하더군. 한성그룹 사람인 것 같았어. 귀가 멍해졌습니다. 한성그룹, 유라의 집안. 그들이 이렇게 비열한 수단까지 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 사랑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제 살길까지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넓은데 왜 저는 기댈 곳 하나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유라의 증오와 잔인함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싶어 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태우였습니다. 저는 태우를 보고 조금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심플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제 앞에 다가와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제 곤경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박서연 씨, 그가 낮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상황에서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렌지 주스 2잔을 주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약간 경계하며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이 서울 바닥에서 특히 한 회장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언가를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라 씨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회사들의 압력을 넣은 겁니다. 당신이 이 도시에서 어떤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짐작은 했지만 태우의 확인을 듣자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그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태우가 놀라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을 찾은 건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갑자기 진지해졌고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가 말을 계속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2년 전 그가 목이 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살아남으셨지만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셨죠. 기억을 거의 잃으시고 정신이 온전했다가 흐려지기를 반복하시며 늘 제 여동생 서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족이 겪은 비극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자신만의 세상에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고 딸이 아직 살아있는 세상에요. 태우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 그날 결혼식장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당신이 제 동생 서아와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과 미소가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해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자신의 제안을 말했습니다. 제 동생 서아인 척 연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가 평온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태우의 제안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연기하라니 이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왜 하필 저죠? 제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되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나요? 찾아봤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나요? 하지만 아무도 당신만큼 서아와 닮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후한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디에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요. 부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명함 한 장과 두툼한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성금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든 안 하든 부디 받아주세요. 제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명함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태우는 일어나서 제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할 제안과 어지러운 생각들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태우의 제안은 기이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에 고통받는 불쌍한 어머니를 속이는 연기를 하며 돈을 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뒤엉킨 마음으로 수진이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넋이 나간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의 압박부터 태우의 제안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수진이도 저만큼이나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어머니랑 아들 정말 불쌍하다. 하지만 서연아,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만약 들키면 어떡해. 그리고 그렇게 아픈 사람을 속이는 거 양심에 찔리지 않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수진아,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너무 안타깝지만 죽은 사람을 연기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우의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 어머니도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비록 꿈속에서라도 말이죠. 만약 제 존재가 그분에게 마지막 날들의 작은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정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일 때 어쩌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저 자신을 구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의할게요.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태우는 저를 고급스러운 국제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건 서아에 대한 몇 가지 정보입니다. 습관, 취미, 추억들 한번 훑어보세요. 하지만 너무 긴장하지는 마세요.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않으셔서 알아채지 못하실 겁니다. 그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의 내용을 외우려 했었습니다.
읽을수록 서아라는 이 소녀가 저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으며 팔을 먹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는 넓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위에는 백발이 성성한 중년 여성이 베개에 기댄 채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췌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우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 가까이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약간 떨렸습니다. 엄마, 누가 왔는지 보세요. 그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태우를 스쳐 제 얼굴에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눈빛이 여전히 공허하고 무감각했지만 몇 초 후 그 눈빛은 갑자기 놀라움과 극도의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말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서아야. 내 딸, 돌아왔구나. 그녀는 앙상한 두 팔을 제게 뻗었습니다. 태우가 제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녀는 저를 꼭 껴안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그녀의 떨림과 익숙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품, 이 사랑은 마치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품 같았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감싸 안고 그녀의 마른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저 돌아왔어요. 엄마, 이제 아무데도 안 갈게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박서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아라는 이름의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태우 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병원의 작은 정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식욕이 좋아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으며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멸시받던 희생이 아닌 진정한 애정에서 비롯된 보살핌의 의미를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일 때문에 매우 바빴지만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비록 잠시라도 그는 종종 멀리서 조용히 저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말 못할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사적인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기묘한 계약 관계, 즉 업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간호사가 어머니를 돌보러 오면 태우는 저를 수진이네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어느 날 오후 태우의 차가 수진이네 아파트 앞에 막 멈춰섰을 때였습니다. 제가 막 문을 열고 내리려던 순간 익숙한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와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구겨졌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앉은 쪽의 차창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나와, 당장 나와. 저는 깜짝 놀라 당황했습니다. 태우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차 안에 그대로 계세요. 말을 마친 그는 차문을 열고 나가 지훈과 저 사이에 섰습니다. 이지훈 씨, 무슨 일이시죠? 정중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요. 지훈은 증오에 찬 눈빛으로 태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중하게 내 예비 신부를 훔쳐가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정중하라고? 강태우,
네가 이런 인간인 줄은 몰랐.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더니 결국 남의 여자나 가로채는 쓰레기였군. 태우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언쟁할 시간 없습니다. 볼 일 없으면 길을 비켜주시죠. 비키라고? 지훈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 있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였군. 이게 네가 나와 파혼한 이유였어. 내가 가난하고 지위가 없어서 나를 버리고 이 고급차에 올라타 부사장한테 간 거였지? 박서연,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지난 7년 동안 넌 전부 연기였어. 지훈의 근거 없는 비난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나가 그와 마주 섰습니다. 이지훈 씨, 할 말 다 했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당신과 헤어진 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이야. 스스로를 불쌍한 피해자인 척하지 마. 정말 우스워. 우스워. 지훈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건데, 고작 친구들 농담 몇 마디 때문 아니었어. 어떻게 그런 사소한 일로 우리 7년을 버릴 수 있어? 저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사소한 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도록 내버려 둔 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 내 인격을 짓밟은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한 게 사소한 일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관계는 결혼식장에서 내가 아니오라고 말한 그날 끝났어. 부탁인데 앞으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말을 마친 저는 그가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태우도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멍하니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지훈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날의 단호한 대화 이후로 지훈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는 끈질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아마 태우가 두려워서 병원에는 오지 못했지만 수진이네 아파트 아래에서 저를 자주 기다렸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그는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어떨 때는 사과했고, 어떨 때는 우리의 지난 추억을 이야기했으며, 어떨 때는 울면서 자신을 어리석었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병원에서 막 돌아왔을 때 또다시 지훈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더욱 처참했습니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제 길을 막고 땅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한테 돌아와줘. 그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왜 그래? 서연아. 왜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저는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지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년을 함께 했는데 그는 한 번도 저를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자신의 경력과 야망만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소유물, 무급 가사 도우미, 그리고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버팀목으로만 여겼습니다. 잃고 나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했던 것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의 손을 제 다리에서 떼어내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그의 눈물 젖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죠? 지훈이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말해줄게요. 저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깊이 밝히도록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사랑은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 죽은 것도 돈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야. 결혼식 전날 밤에 죽었어.
당신이 친구들과 그 비서가 가장 더러운 말로 나를 모욕하고 우리의 7년 사랑과 희생을 짓밟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 내 아내 사랑도 죽어버렸다고. 이지훈 씨,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여자를 말 한마디로도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를 내가 어떻게 인생의 풍파 속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을 수 있겠어? 존중 없는 사랑은 동정일 뿐이고 나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어. 저는 일어나서 드레스를 가볍게 털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제3자가 끼어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사랑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야. 일어나서 돌아가. 당신 인생을 살아. 그리고 나를 내버려둬. 말을 마친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설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7년의 과거는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등 뒤에서 여전히 지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죽었을 때 모든 미련은 무의미해집니다. 지훈의 방해는 귀찮았지만 제 새로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유라가 아직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태우에게 파혼당한 후 그녀는 저에 대한 증오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듯 했습니다. 그날 저와 태우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얼마 가지 않았을 때 눈부신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우리 차 앞으로 끼어들어 태우의 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차에서 유라가 내렸고 그녀 뒤에는 지훈이 있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은 짙은 화장으로 피곤함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 속의 분노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태우 쪽 차문으로 똑바로 걸어와 창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강태우 씨, 내려와요. 태우는 침착하게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한유라 씨? 아직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유라가 비웃으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천한 것 때문에 나랑 파혼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내 예비 남편을 뺏어간 여자가 어떤 얼굴인지 보러 왔어. 알고 보니 그냥 시골뜨기나 다름없네. 저는 그녀와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무의미한 도발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우가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몇 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첫째, 나와 당신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 말 조심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내 옆에 누가 앉아있든 당신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당신과 파혼한 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입니다. 당신처럼 인격이 저열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따귀처럼 유라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졌고 입술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지훈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부사장님께 말씀드려보는 게 어때? 모든 게 오해였다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지훈을 보며 연민과 경멸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 태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훈을 훑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박서연 씨는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녀가 당신을 위해 저에게 부탁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녀가 헛되이 희생한 7년? 아니면 그녀가 모욕당하는 걸 나약하게 지켜보기만 했던 당신의 모습. 태우가 유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한유라 씨, 아버지가 뒤를 봐준다고 해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한 가지 알려주지. 내 개인 회사인
TK테크는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한성그룹에서 분리됐어. 내가 한성그룹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분도 이미 양도했고, 이제부터 나와 당신 아버지의 그룹은 그 어떤 협력 관계도 아니야. 태우의 선언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유라는 망연자실했고 지훈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태우가 한성그룹의 두뇌이자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대형 계약을 성사시킨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우를 잃는 것은 한성그룹이 강력한 팔 하나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우리 아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어디 한번 지켜보지. 태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시다. 그는 창문을 올리고 시동을 걸어 유라의 차를 부드럽게 피해 직진했습니다. 뒤에는 어지러운 감정 속에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 기댈 곳을 잃어 분노하는 한 사람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한 사람을 남겨둔 채 태우에게 단호하게 모든 관계를 끊긴 충격은 유라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든 듯 했습니다. 그녀는 태우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모든 증오를 모든 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쏟아냈습니다. 그 충돌 며칠 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병원에서 태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어머니를 위해 사과를 깎고 있을 때 수진이의 전화를 받으러 잠시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잠시만 기다리시면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순간에 유라가 병실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돌아와 병실 문에 막 다다랐을 때 유라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두 눈 똑똑히 뜨고 잘 봐요. 당신이 매일 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당신 딸이 아니라고. 당신 그 잘난 아들이랑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속은 거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유라는 침대 앞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험악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태우 어머니는 침대 위에 몸을 웅크린 채 창백한 얼굴과 겁에 질린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치며 어머니 앞을 가로막기 위해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당신 마음대로 여기 들어와서 어르신을 괴롭히래? 내가 뭘?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나는 이 늙은이 눈뜨게 해주러 온 거야. 자기 귀한 딸이 2년 전에 이미 죽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여기서 당신 속이는 연극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라가 가까이 다가와 태우 어머니의 귀에 악독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충분히 컸습니다. 당신 딸은 끔찍한 사고로 죽었어. 시신도 온전치 못하게. 똑똑히 들었어? 그리고 이 여자, 그녀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름은 박서연. 박서연. 결혼식 당일 예비 신랑한테 버림받은 그런 부류의 여자야. 돈 때문에 여기 와서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불쌍하면서도 경멸스러운 인간이지. 그만해.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몹시 두려웠습니다. 저는 태우 어머니가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원래부터 불안정했는데 만약 지금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의 기쁨이나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혼란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저를 가리켰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너는 서화가 아니었어? 저는 얼어붙어 그녀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거짓말이 이제 유라에 의해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절망 속에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유라는 그 광경을 보고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고통받기를 원했고 태우의 가족이 산산조각 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의 가장 평화로운 공간에 혼란과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라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고 제가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태우 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와 혼란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상할 정도로 침착함이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할 말 다 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놀랍도록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저와 유라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유라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태우 어머니는 천천히 앙상한 손을 뻗어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위로하듯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움과 관용, 그리고 약간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맞지? 그동안 고마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가 어떻게 자기 딸을 못 알아보겠니? 태우가 너를 처음 데려온 그날부터 나는 네가 서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단다. 그녀가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내 딸과 너무나 닮았어. 눈빛, 미소, 그리고 그 다정하고 선한 마음까지. 너를 보면 마치 내 서아가 다시 살아 돌아와 곁에 있는 것 같았어. 나는 이 거짓말을 일부러 믿으려 했단다. 그게 내가 계속 살아갈 힘을 주었으니까. 그녀가 유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엄격해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어찌 마음이 그리 악독하냐? 곧 죽을 늙은이의 마지막 위안을 깨뜨리면 내 마음이 더 즐거워질 것 같았나? 네가 와서 내 딸이 죽었다고 소리치는데 나라고 모르겠니? 그 고통 밤마다 꿈에서 보고 매일같이 나를 괴롭힌단다. 하지만 이 아이가, 그녀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자신의 친절함으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어. 그런데 너는 어떠니? 너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기로 삼을 줄밖에 모르는구나. 그녀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랑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태우. 그 아이가 너를 선택하지 않은 건 서연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 때문이야. 증오와 계산밖에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없어. 말을 마친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서아의 엄마가 될 복이 없구나. 하지만 만약 네가 나를 엄마라고 한번 불러준다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바로 그때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은 유라와 눈물 속에서 손을 잡고 있는 저와 어머니를 보고 모든 상황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한유라 씨,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금의 예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을 넘었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여기서 끌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제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세요. 유라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패배자처럼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원래의 고요함이 돌아왔습니다. 태우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은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세 사람의 관계를 더욱 진실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주 후 태우 어머니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았고 정신은 맑아졌으며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의사는 그것이 기적이며 그녀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병을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퇴원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는 날 태우와 제가 함께 모시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오는 내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고급스러운 빌라는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게 저더러 함께 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냥 여기 엄마랑 태우랑 같이 살자. 집도 이렇게 넓은데 우리 서아. 아니, 우리 서연이까지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겠니. 저는 그녀의 마음에 감동했지만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의 삶을 꾸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속할게요.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약간 서운해 보였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옆에 서 있던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해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우는 제게 근로계약서 한 부를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에 회계팀장이 필요합니다. 당신 이력서를 검토해 봤는데 당신 능력이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에게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이것이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힘든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진정으로 일이 하고 싶었습니다. 제 자신의 노동으로 제 삶을 다시 세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태우의 새로운 회사 TK텍트는 아직 신생기술 회사였지만 잠재력이 가득했습니다. 근무 환경은 역동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금방 업무와 동료들에게 적응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태우가 준 기회에 감사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 사이에는 항상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의 적절한 거리가 있었지만 퇴근 후에는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 그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네 집이 그의 집과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는 시장에 차를 세우고 어머니가 저녁거리 좀 사오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 저녁 저는 그의 가족의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태우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서아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저를 애정어리게 서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게 태우의 어릴 적 이야기들, 엄마만이 아는 그의 나쁜 버릇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고향과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우는 보통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식사하며 저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들,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우에 대한 제 감정도 자연스럽게 커져갔습니다. 그것은 지훈과의 관계처럼 열정적이고 격렬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정은 더 차분했고 존중과 존경, 그리고 공감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비극 이후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는 강하고 정직한 남자, 그러면서도 지극히 효심이 깊고 따뜻한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그가 저를 아파트 아래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모든 것에 대해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눈빛이 정말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고마워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DK텍에서의 제 일은 점점 더 순조로워졌습니다. 해우의 회사도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상승세와는 반대로 한성그룹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경제 뉴스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우의 부재는 한성그룹의 그 누구도 메울 수 없는 너무나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그가 추진하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되었습니다. 주요 파트너들은 서서히 신뢰를 잃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경영에 익숙하고 태우의 재능에 의존해왔던 한 회장은 이제 당황하며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라, 연이은 충격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화풀이만 하며 회사 내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회장은 계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얻기 위해 유라를 다른 거대 부동산 그룹 회장의 아들과 결혼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 남자는 60세를 넘긴 재벌로 사별했지만 부유하고 악명 높으며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한성그룹 딸의 호화로운 결혼식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하다가 이 소식을 읽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고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씁쓸함만 느껴졌습니다. 유라, 아무리 미웠어도 결국 아버지의 손에 든 장기말에 불과했고 상품처럼 거래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제게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유라가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결혼 후 그 재벌 회장은 한성그룹의 재정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속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라의 참을 수 없는 오만하고 날카로운 성격까지 더해져 그는 그녀를 집에서 내쫓고 모든 사업 계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타격은 한성그룹의 공식적인 종말을 고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자산을 압류했고 회사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살던 재벌 딸에서 유라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진이에게 들으니 누군가 거리에서 초췌한 모습과 텅 빈 눈빛으로 방황하는 유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악행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인과응보는 아마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훈, 한성그룹이 무너진 후 그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진정한 능력도 없고 의지하는 버릇만 남은 그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찾아와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의 삶이 지금 어떨지 궁금했지만 이내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겨졌고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저는 퇴근 후 한 카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전처럼 초췌하고 절박한 모습도 분노나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 말랐고 얼굴은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심플한 셔츠를 입고 등에는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마치 먼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 같았습니다. 그는 저와 거리를 두고 서서 창밖의 하얀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그가 먼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가볍게 답했습니다. 제 안의 증오와 고통은 시간과 함께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제 그와 마주 앉아도 제 마음은 그저 평온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처마에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나 곧 서울 떠나. 마침내 그가 침묵을 깼습니다. 고향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것도 좋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득한 슬픔과 뒤늦은 후회만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난 일들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야망에 차 있었고 너무 비겁했어. 그래서 너를 잃었지. 지금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말하고 싶어. 미안해. 다 지난 일이에요. 제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나 자신만의 선택을 하고 우리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죠. 앞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비가 서서히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마치 제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려는 듯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지금 나도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 가줄 수 있을까? 그의 질문은 미련이 아니라 과거와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손을 놓기 위해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훈 씨. 제 길은 이제 달라요. 저는 저만의 평화를 찾았어요. 지훈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알겠어. 그럼 잘 지내. 그는 몸을 돌려 배낭을 다시 메고 흩날리는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외로운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길모퉁이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7년 청춘이 마침내 온전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의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태우의 익숙한 차가 천천히 다가와 제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을래요? 어머니가 기다리세요. 저는 그를 보고 그리고 지훈이 막 사라진 길을 보았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뒤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